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어제 날씨가 갑자기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 소개해 주실 때 검정색 옷을 예. 입었을 거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회색 옷을 아, 입었습니다. 회색입니까? 저희가 워낙 그 반팔 차림에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셔서 그렇죠. 예, 약간 그 뭐랄까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너는 검정색 옷밖에 없냐는 질문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브랜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EBS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몇 년이 되었잖아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 밝은색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다 처분하였습니다. 처분했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항상 같은 색 옷 입으니까 고민이 좀 줄어들고 시간도 좀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뭔가 그런 결단을 내리면 옷이나 물건들 잘 버립니까? 아주 잘 버립니다. 저는 주변에 나눠주기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좋은 점은 뭐랄까 검정색 옷을 입으면요 음악가들이 바로 무대에 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나쁘지 않고요. 또 뭐 이제 관객들을 뵙거나 또 사람들 만날 때도 괜찮습니다. 클래식 아티스트답게 항상 뭔가 이런 정숙한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페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벨칸트 오페라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 주에 어떤 오페라를 갖고 오실지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벨칸트 오페라의 이 걸작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그리고 이 벨칸토 시대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바그너조차 노르마를 지휘하고 나서 심금을 울리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카르멘을 작곡한 비제는요 프랑스 출판 업체에서 노르마 악보 수정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작품 수정이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빈스키는 베토벤과 벨리니를 2대 B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의 3B라고 하면 바흐, 베토벤, 브람스를 칭하거든요. 네. 그런데 베토벤과 벨리니 2대 B입니다. 그리고 지폐에 그려져 있는 유일한 오페라입니다. 예전에 유로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탈리아 5,000리라 5,000리라. 네, 이 노르마가 새겨져 있었죠. 저는 리라를 써보지 못했지만 그러셨군요. 네. 5,000이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이에요. 그렇군요. 예. 갑자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리라 때 세상에. 아니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비제가 프랑스 출판업체에서 노르마 수정을 해달라고 네, 왜 네, 악보를 수정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뭔가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연주 출판사에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흥행 요소다 또는 작품이 어떻게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 할 때 약간의 편집을 요구할 수 있겠죠. 혹시 까바티나나 이런 걸 좀 컷해달라고 하거나 조금 뭔가 좀 잘라주세요. 예. 시간을 줄여주세요. 뭐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킨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 지금부터 알아보죠. 다른 벨칸토 오페라 작곡가인 로스니 도니제티도 따라오지 못하는 벨리니만이 가진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벨리니 음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선율의 이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노래를 시작하면 멜로디가 나오면 끝이 안 날 정도로 계속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로디를 유난히 잘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많았거든요. 뭐 쇼팽도 그러했고 모차르트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벨리니의 선율은 뭔가 이 신라같이 왜 안 끝나지 하는데 너무 아름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멜로디의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왔다 갔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율 자체가 되게
순수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악가의 마음, 배역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또 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도니제티나 로시니에 비해서 유머러스한 면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원적인 풍경,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감성을 정말 잘 표현한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했군요. 네, 진지했다고 생각해요. 네. 태영 선생님하고 뭔가 잘 어울리는 작곡가인데요. 저는 벨리니를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거의 베스트에 꼽습니다. 우리 전공자들은 벨리니를 좀 일찍 만나지 않습니까? 1학년 가곡 때 맞습니다. 바가로나 게이나르젠티나 네. 마린코냐 이런 곡들로 벨리니를 만나는데 네. 그때도 좋아하셨죠?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벨리니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그 벨리니의 막 초기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귀한 악보 발굴해가지고 출판하는 대로 제가 진짜 가장 먼저 샀을 정도로 예,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 악보는 가지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벨리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탄 배가 난판다면 다른 악보는 놔둬도 노르마만큼은 구하겠다. 이야, 이 모든 작품이 얼마나 다 소중하겠어요. 자기 자식과도 같은 작품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노르마만큼은 더 아낀 것 같습니다. 이 벨리니도 요절한 신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10편의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로시니 같은 작곡가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편수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몽유병의 여인, 청교도, 해적 등 오페라를 남겼는데요. 다른 작품들과 이 노르마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사실 몽유병의 여인만 해도 진짜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 같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노르마는 고대 그리스 비극과 같은 웅장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느끼실 때는 노르마가 벨리니 오페라에서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치정극으로 흐를 수 있는 스토리를 숭고미 그리고 예술적인 품격이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벨리니의 뭐랄까 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벨리니의 음악은 쇼팽이 나중에 자신의 녹턴에 많이 차용을 했고 또 쇼팽이 자기가 죽을 때 그 이제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벨리니 음악을 연주해 달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노르마, 여러분 제목은 아마 무수히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 그 이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워낙 정결한 여신이 유명해서인지.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노르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페라 노르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모티브는 프랑스의 신 알렉상드르 수메의 시 노르마 또는 영아 사례 그리고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에서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지방의 여사제 노르마와 로마 총독 간의 사랑과 배신, 복수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예. 이를 토대로 한 연극이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대본가 펠리체어 로마니가 원작의 결말을 바꿔서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이 펠리체어 로마니라는 대본 작가는요, 작곡가 벨리니와 거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벨리니가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주디타 파스타르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름이 파스타라서 많은 분들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주디타 파스타는 이 벨칸토 작곡가들에게 뮤즈와 같았던 성악가입니다. 몽유병의 여인을 부르면서 객석을 울게 만들었고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벨리니는 그녀의 목소리를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서 노르마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1831년 12월 26일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디타 파스타가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당일날에 또 악보를 고쳤다고 해요.
당일날에도. 그리고 라이벌 작곡가 중에서 작곡가 조바니 파치니의 후원자였던 백작 부인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청중들을 시켜서 야유를 보내게 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와. 그런데 네 번째 공연부터는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야유 보내던 이렇게 심어놨던 사람들이 좀 지쳤나 보죠. 아니면 공연을 다 봤나 보죠. 그래서 네 번째 공연부터는 성공을 했고 유럽 전역에서 공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댓글 공작 아닙니까? 그렇죠. 와, 대단한데 그 후원자였던 백작 부인이 아주 벨린을 정말 싫어했군요. 근데 당시에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어허. 네, 왜냐하면 출판사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 사실 후원자들이 그 작품의 성공이 자신의 힘을 또 과시하는 그런 용도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고 보니까 네. 노르마 내용이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2주에 걸쳐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서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카를로 펠리체 첼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페라 노르마의 서곡 프렐류디오, 카를로 펠리체 첼라리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객석에서 이 서곡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올라갑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네, 1막 1장은 드루이드의 신성한 숲이 무대입니다. 네. 이 드루이드가 뭔가 하면요, 갈리아 지역, 영국, 프랑스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이자 재판관이자 또 교육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루이드의 지도자 오로베조와 갈리아 전사들이 오로베조의 딸이자 여사제인 노르마가 로마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 신호를 주는 그 참나무 겨울사리를 자르는 의식을 하러 올 것을 기다리며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폴리오네. 어떤 인물일까요? 네, 이 폴리오네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지난밤 꿈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로마의 비너스 재단에서 드루이드의 젊은 여사제 아달지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르마가 나타나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노르마는 폴리오네의 숨겨진 연인이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폴리오네가 이제는 노르마가 아닌 아달지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떤 불길한 징조 또는 앞으로 일어날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굉장히 나쁜. 굉장히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사실 노르마는 여사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네, 아무튼 폴리오네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음반 가져오셨습니까? RCA에서 나온 역사적인 명반이고, 이 노르마의 가장 화려한 캐스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노르마의 몽세라 카바에, 폴리오네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아달지자의 피오레자 코소토가 나오는 음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걸 좀 물어보는 분들이 꽤 계세요. 벨칸토 오페라 아리아는 베르디나 푸치니 아리아와 들을 때 혹시 다르게 감상법이 있나 말이죠. 네, 특히 우리가 라보엠 들었었는데 푸치니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그냥 노래가 쭉 이어진다면, 예. 여기서는 뭔가 말을 하는 레시타티보, 그리고 노래를 하는 아리아 부분 카바티나, 그리고 뭔가 빨라지면서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하는 까발레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폴리오네의 아리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의 사랑이 곧 나의 힘이고 노르마의 신조차 나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마 1막 중 폴리오네가 부르는 메코알 알타로 디 베레레 오디 이소리티아 꼼피에레 노르마, 비너스의 재단에서 나와 함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카를로 펠리체 칠라레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메코알 알타로 디 베레 오디 이소리티아 꼼피에레 노르마, 비너스의 재단에서 나와 함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카를로 펠리체 칠라레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수미님, 총독이 잘못했네요. 치정을 예술로 만들기 쉽지 않았을 듯. 네, 여러분들께서 이 노르마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노르마가 초연에 실패했지만 이후엔 인기 오페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공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베르디 바그너 시대가 되면서 극적 구성이나 이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벨칸토, 그러니까 정말 목소리에 의존하는 그런 오페라는 점차 쇠퇴를 했습니다. 게다가 공연 시간도 3시간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이 노르마 역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소프라노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고한 사제, 용감한 전사, 그리고 나약한 여인의 복합적인 캐릭터가 요구하는 섬세한 연기력, 거기다가 고난이도의 가창력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아니, 용감한 전사 플러스 나약한 여인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자, 오랫동안 묻혀있던 노르마는 1950년대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 오페라 노르마의 부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이 마리아 칼라스가 데뷔했을 당시에 오페라의 대세는 베리지모 오페라, 그러니까 사실주의 오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 칼라스가 안정적인 벨칸토 창법을 구사하면서 벨칸토 오페라의 그 가치를 재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벨칸토 오페라에 대한 것이 이 마리아 칼라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리아 칼라스가 스승 엘비라드 히달고에게 레슨 시작할 때 이 까스타디바 네네. 노르마로 목을 풀었다. 네네. 저는 너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소프라노들이 많습니다. 노르마로. 왜냐하면 그거를 뭐 전체를 잘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교과서 같은 이런 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워밍업을 하기도 하죠. 와, 이 마리아 칼라스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정결한 여신 까스타디바가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 노래 모든 오페라를 통틀어 최고의 명곡으로 손꼽히고 또 동시에 최고의 난곡으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피아노로 이 노래를 반주할 때면 성악가에게 좀 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네. 성악가가 정말 확실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를 불멸의 디바로 만들어준 그 곡 오페라 노르마 중의 까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들어봅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정결한 여신 까스타디바 들어봤는데요. 자,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마리아 칼라스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소프라노이고 이 대가지만 이 목소리가 네. 맑고 청아한 미성은 아니잖아요. 그 미성의 기준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성이 아니라는 편견도 그 당시 어떤 팬들의 이야기였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마리아 칼라스가 자신이 타고난 어떤 그런 육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자, 그럼에도 칼라스의 노르마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네. 예, 대표하는 곡이죠. 그렇죠. 칼라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짧게 들어봤는데 오늘은 몽샤라 까바이가 가진 이 나온 음반을 네. 태영쌤이 가져오셨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칼라스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몽세라 카바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의 그 카스타디바 이 노르마는 딱 듣는 순간 모든 분들이 이 노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몽세라 카바에도 사실 스페인의 정말 위대한 소프라노셨고, 이 노르마, 특히 이 벨칸토 오페라 자체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리고 퀸과 프레디 머큐리와도 협업을 해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세라 카바의 음성이 정말 순수함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칼라스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몽샤라 까바의 두 소프라노 이렇게 비교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샤라 까바이가 부르는 카스타디바, 카를로 펠리체 칠라리오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존 카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몽쉐라 까바의 카를로 펠리체 칠라레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김윤서님,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정결한 여신을 처음 알게 되어 다른 분의 노래는 정결한 여신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 칼라스 음성이 무섭게 느껴져서 다른 소프라노를 찾아 듣기도 했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됩니다. 네, 이게 또 클래식의 매력인데요. 저는 김윤서님 일단 마리아 칼라스의 정결한 여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소프라노의 소리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감상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클래식의 다양함입니까? 맞습니다. 자, 폴리오네 노르마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인물 아달지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극정계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네, 아달지자 메조소프라노고요. 그렇다 하니까 조연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노르마와 아달지자가 거의 투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네, 노르마가 영웅적이고 성숙한 여인이라면 아달지자는 여리고 서정적인 여인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적 캐릭터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폴리오네와의 관계로 갈등하지만 노르마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연대하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달지자의 노래도 들어봐야죠. 네, 이 노르마와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 아달지자가 로마인 폴리오네와의 사랑 때문에 겪는 죄책감을 고백하는 노래 스곰브라 엘라 사크라 셀바라는 노래고요. 성스러운 숲에 아무도 없구나라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이 노르마의 정결한 여신이 장엄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다면요. 아달지자의 노래는 가냘프고 내면적인 흔들림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음반의 이 피오렌자 코소토가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까 노르마의 버금가는 이런 중압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 폴리오네가 나타나서 같이 로마로 가자고 유혹을 하고 아달지자는 결국 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 이 투톱의 느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곡은 마지막 곡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1막이 마무리될 때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배경과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였습니다.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극적인 장면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노르마를 찾아와서 로마인과 사랑에 빠졌음을 고백하는 이 아달지자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아달지자를 위로하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달지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묻는 순간 폴리오네가 등장하고 허허. 이 세 사람의 격렬한 삼중창으로 1막이 마무리됩니다. 보니까 이 벨리니가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우리 드라마 연속극 엔딩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장면에서 딱 다음 이 시간에. 그렇죠. 자, 과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주를 예고하면서 태양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노르마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